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에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외환 개입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나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핵심 포인트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M2 증가율이 지금 거의 66%가 증가했습니다. 즉 통화량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낸 거예요. 통화량을 66%나 매우 크게 찍어내고 있는 게 오늘날의 환경이고 26년도에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찍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한번 바라볼게요. 다른 국가들도 바라봤을 때 M2를 아주 많이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M2 증가율이 40%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왔던 이 두 개의 표는요, 한 곳은 베트남이고 다른 한 곳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의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한국의 M2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증가한 것도 맞지만 다른 나라들도 통화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드릴 수가 있어요. 통화량을 많이 풀면 통화가 약세가 될까? 그 말이 맞다면 베트남의 통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통화는 한국보다 10년 평균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풀었고 5년 평균을 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이 풀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베트남 통화는 한국 원화 대비 20%가 강세입니다. 즉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환율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이 논리는요, 다른 나라들이 돈을 안 풀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핵심 본질은 뭐냐면요, 돈을 많이 풀더라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풀었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게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원화를 많이 찍어내도 사람들이 원화를 가지고 싶어 한다면요, 원화는 강세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달러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가 될 수 있는 게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한국 돈을 가지고 싶으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개념들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에다가 영향을 준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환율에다가 영향을 주는 게 금리도 있고 성장도 있고 통화량도 있고 또한 정책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많은 요인들이 오늘날 환율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통화량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통화량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많은 요인들은요, 금리차 모형이나 물가 기반 이론이나 아니면 자산시장 접근이나 여러 가지에다가 모두 다 영향을 준다고요. 금리는 타국가의 금리차 모형으로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이 금리 차이가 핵심적인 환율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니었어요. 또한 금리나 성장이나 통화량, 특히나 통화량이 미치는 포인트가 물가에다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로써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가가 상승을 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모든 요인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환율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이 있으나 오늘날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포인트는 자산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거랑 해외 투자하는 거랑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정책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정책 같은 요소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섞여 있는 게 자산시장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오늘날에서 엔화와 원화가 동조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3번 요인으로 우리가 환율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리 차이로도 물가 차이로도 환율 차이를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방식으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약간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은 원래 1,0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 투자 금액은 1,400억 달러래요. 원래 과거에는 200억에서 800억 달러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1,400억 달러 정도를 미국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으나 벌어오는 돈 대비 달러 투자를 워낙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된다, 이런 접근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접근 방식과 한국은행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한국은행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벌어오는 달러 자체가 1,000억 달러인데요, 요거를 원래 원화로 바꿔야지 원화가 강세가 돼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이 달러들을
환전 자체를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원화를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있고 환전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원화 자체의 수요는 적고 달러만 강세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 투자 금액은요,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원화 약세 요인이 아닌가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는 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식으로서의 리포트를 낸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은 야, 기업들아, 달러 벌어봤으면 원화로 환전을 해라. 그래서 국내 투자 좀 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이에요. 달러를 벌어왔어요. 이거를 원화로 환전을 하고 싶어요? 국내 투자를 하고 싶나요? 애매하죠. 국내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환전하면 인센티브 줄게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 말고 국장 투자합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코스피를 미친 듯이 밀어주고 있어요. 요것도 이해되시죠? 자꾸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장 투자 자꾸 합시다 라고 하면서 머니무브 자체를 코스피로서의 증가를 계속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국 코스피를 투자를 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장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RIA 계좌 같은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이런 식의 방법들로서 지금 이런 수급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본질이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그리고 요거를 체질을 개선을 하려면 국장 투자 많이 하게끔 만들려면 한 5천 코스피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중에서는 해외 주식 팔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5,000피가 넘고 6,000피가 넘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투자하고 싶어서 미국 주식으로 갈 돈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엔화 요인이 큽니다. 제가 바라보기에 이 엔화 요인들이 왜 크냐, 이번에 관세 사건들 있죠. 25년도 4월 달 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사건을 한번 일으키고 난 뒤부터는요, 엔화와 원화가 거의 동조화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의 진짜 엔화랑 원화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엔화가 아주 치명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화가 치명적으로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한다? 원화도 약세가 되는 거예요. 이 관점 하에서 최근에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었던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갑자기 엔화가 강세가 된다면 원화도 똑같이 이 동조화를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똑같이 강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면 이 엔화 전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나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요 두 가지 문제였죠. 이 두 가지 문제는 한국은행에서의 정책 개입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1,500원을 돌파하지 않게 되었던 포인트인데, 만약에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약세가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커버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강해진다면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흐름들처럼 엔화 개입,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정부 개입이 나와서 엔화를 의도적으로 강세를 만들어주겠다, 이런다면 한국도 1,500원은 안 뚫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에 1,500원이 뚫릴지 말지 핵심 포인트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외환 개입을 해서 엔화 약세를 막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이고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일본 엔화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제가 모닝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카이치 총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 총리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싶냐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싶대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돈을 다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대요. 자, 그러면 요렇게 돈을 많이 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약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낼 때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정부 부채로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 부채로 막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막 찍어내게 되면요, 채권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기 금리가 상승해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채권 가격, 채권 공급, 그리고 금리까지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거는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보기 위해서라면 향후에 채권 가격과 금리 같은 것들은 한번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장기금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배제를 하고, 그러면 엔화 약세가 되는 것들도 알겠죠.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일본의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 포인트가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엔화의 약세 흐름과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추가적으로 금 같은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들도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이 다카이치 총리가 돈 풀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일본에서 만약에 돈 풀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중의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참의원은요, 그냥 보좌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조금 조언을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참의원은 힘이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중의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중의원 여석수를 보게 되면요, 지금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당의 의석수가 233석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232석이에요. 거의 동등하죠. 자, 그러면 이런 동등한 환경에서 지금 다카이치가 돈 풀기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조건 찬성을 다들 해줄까요? 이 돈 풀기를 정말로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당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여당수가 만약에 한 300석이 되고 야당이 한 100석이다 라고 한다면 돈 풀기가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물가도 약간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 적자도 심한 상태에서 과연 돈 풀기를 하겠다? 여당 쪽에서도 일부 반대표만 나오더라도 지금 다카이치가 원하는 돈 풀기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여당의 힘들이 약했다 보니까 다카이치가 생각보다 돈 풀기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치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다카이치가 최근에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지지율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카이치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 풀기를 하고 싶어요. 돈 풀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다?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지지율이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좋아졌을 때 다카이치가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있는데 지금 중의원들이 거의 50대 50이잖아요. 요 중의원들을 모두 해산시키는 거예요. 모조리 다 해산시키고 다시 중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다카이치 쪽의 정당들이 한 70대 30 요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돈 풀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다카이치가 우리 국회 해산시키겠습니다. 중의원 선거 합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겠죠. 아니 무슨 국회 해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나 쉬운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의 재량이 총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서도 해산 사유를 딱히 제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총리가 요구할 수가 있고요. 총리가 자기 지지율 좋으니까 중의원 해산시키겠다 라고 하자마자 엔화가 빠르게 약세가 되기 시작했었고 엔화 약세가 더불어가지고 원화도 약세가 되고 있었던 포인트가 요런 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이 중의원 해산과 관련된 이슈들 조만간에 나타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의원들이 해산이 되고 나서 지지율이 좋으니까 뭐 다카이치가 뭐 70% 정도로 여당을 만들었다. 그러면 엔화 약세, 그러니까 돈 풀기 이거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간들이 되면 엔화가 얼마나 약세가 될지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돈 된다면 원화도 1,500원이 뚫릴 가능성들은 존재하지만 만약에 일본 쪽에서 중의원이 선거를 했다가 한 50대 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풀기가 또 반대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엔화는 강세가 되어버리면서 1,500원 뚫지 못하고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거예요. 요 흐름들 이해되시죠? 일본의 정치 이슈가 왜 중요한가? 요 정치 이런 이슈가 원화의 방향성에다가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화 전망들을 분석을 한다면 저의 전망치는 뭐냐면요. 157에서 161 사이는요. 당분간은 엔화 약세가 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움직임 한에서는 원화도 똑같이 약세가 동주화가 될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동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과연 여기서는 아마도 1,500원이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1,400원, 80원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중의원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의원 선거를 했다가 만약에 다카이치 쪽에서 표를 많이 못 얻어버렸다. 그래서 돈 풀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엔화는 강세가 될 거고 원화도 강세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다카이치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돈 풀기도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돈 풀기가 되는 순간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돈 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소폭 강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런데 엔화 약세가 만약에 더더욱 심해져서 161엔을 뚫고 가버렸다. 자, 그러면 뚫고 가버리면 1,500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면 1,500원 돌파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율을 볼 때는 엔화를 같이 봐야 된다. 요 정도도 알 수가 있겠죠. 가격대까지도 제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전 투자 전략으로는 첫 번째, 돈 풀기를 어쨌든 하는 것들은 방향성은 맞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돈 풀기가 진행을 한다. 돈 풀기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주식 시장은 하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풀기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의 상승들은 지속이 될 것이고 원자재 가격들도 올라갈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물가 상승이 보일 때까지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차트. 이거는 엔화가 얼마나 약세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럼 이런 구간들에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핵심 포인트는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3%가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구조적인 금리 인상이 되고 엔화 강세가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임금 상승률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2.5% 정도에서 3% 사이가 되는지를 바라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일본 요인 말고 국내 요인이 있는데, 국내 요인에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었죠. 요 규모가 조금 줄어든다 라고 하면 원화가 너무 약세가 되는 것들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타이밍에서는 환율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요약을 하자면, 물론 첫 번째, 임금 상승률이 보이나요? 임금 상승률이 보인다면 엔화는 강세가 되고 이것도 원화 강세입니다. 두 번째,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미국 주식에서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고 싶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구간에서 원화도 강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상태들은 어떻냐? 아직 이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보이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450원에서 1,500원 구간들에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가끔씩 빼꼼빼꼼이 1,500원을 뚫을 가능성들도 있겠지만 외환개입으로서 1,450원과 1,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요. 핵심 포인트는 엔화가 160엔을 돌파하는 가가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 엔화가 강세가 되는 시그널이 보이는 순간, 그리고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원화는 1,400원 초반에서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권과 관련된 수급들이 들어오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부터 조금 수급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 4월달, 5월달까지만 기다리면 원화도 약간은 강세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